평범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네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뼈 조각.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의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난관에 빠진 가운데 딸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건은 바로 한국의 김치 항아리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1975년으로 되돌려 이 사건의 발단과 경과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5년 6월 23일 서울 경찰은 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속 소녀는 어머니가 실종된 지 3일이 지났으며 이 일이 새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자의 실종된 엄마의 이름은 이숙자로 서울 지역에서 3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외출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끊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6월 20일 이숙자는 남편 이팔국과 심하게 다툰 뒤 화가 난 채 집을 나섰고 이후론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소녀의 새아버지 이팔국을 찾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6월 20일 새벽에 아내와 격렬한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며 아내가 자신과 이혼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집을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을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인 소녀는 어머니의 실종이 분명 새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소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의 새아버지 이팔국은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이었으며 어머니에게 자주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다툼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번졌고 그래서 어머니의 실종이 새아버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소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경찰은 이숙자가 운영하던 가게들과 그녀의 친정을 차례로 방문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들 이숙자를 본 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숙자가 실종된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을 때 한 통의 신비로운 신고 전화가 이숙자의 실종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고자는 동네 청소부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던 중 사람의 뼈로 보이는 수상한 뼈 조각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뼈를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된 뼈는 실제로 인간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뼈에는 절단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뼈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실종자 명단을 대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뼈는 실종된 중년 여성 이숙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추정에 따르면 이숙자의 사망 시점은 6월 20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소식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고 이팔국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팔국의 집을 수색했지만 당시의 수사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팔국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DNA 감식 기술로 이숙자가 피해를 입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대해 이팔국은 아내를 해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고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팔국이 범인이 아니라면 이숙자를 해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6월 20일,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1928년, 이팔국은 경상북도 영천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도 전에 그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팔국은 지역의 지하 조직에 들어가 문제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 최하층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30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팔국은 우연히 한 부잣집 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팔국은 아내 덕분에 중산층의 풍족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팔국은 매우 행복했고 부부 사이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두 사람은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69년 이팔국의 아내가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팔국은 아내 친정의 지원을 잃게 되었고 한때 누리던 풍족한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과거의 행복한 삶은 이팔국의 한날 꿈에 불과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죠. 4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우기 위해 이팔국은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팔국도 그 해고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일자리마저 잃은 그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팔국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분노를 자녀들에게 표출했으며 종종 도둑질이나 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를 강제로 범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이팔국은 여러 범죄 전과 끝에 절도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고려해 그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출소 후 이팔국은 다소 행동을 자제하긴 했으나 여전히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며 시간을 보냈고 주로 다방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팔국은 이혼 후 7년째 다방을 운영하던 사장 이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숙자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3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팔국은 이숙자의 외모에 끌렸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재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그녀를 열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에서 동거를 시작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거한 지 1년이 지나 이숙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팔국은 이숙자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이숙자는 단호히 그의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이숙자는 이팔국이 학식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소비를 절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숙자는 이팔국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그는 항상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루기만 했고 심지어 이숙자의 가게에서 돕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팔국의 이러한 태도에 이숙자는 깊은 염증을 느꼈습니다. 이숙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악착같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다툼도 빈번해졌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이팔국은 때로는 이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숙자의 실망은 점차 절망으로 변했고 결국 그녀는 1975년 6월 10일 이팔국과의 별거를 결심했습니다. 이팔국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주던 이숙자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숙자를 붙잡으려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녀를 놓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975년 6월 19일 저녁 이팔국은 이숙자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숙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팔국의 부드러운 태도에 잠시 마음이 흔들린 이숙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숙자는 이팔국에 완전히 실망했고 동거를 재개하자는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헤어질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결국 2층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에 깨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팔국은 화를 내며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아이들은 다시는 이숙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점점 깊어지면서 경찰은 이숙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생활계적을 복원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범행 시점 모두 이팔국이 중요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사건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먼저 이숙자의 시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팔국도 증거가 없으면 자신을 유죄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에 여러 차례 질문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숙자의 딸은 이팔국이 성격이 나쁘고 자주 이숙자를 폭행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전처의 딸은 6월 20일 새벽 아버지와 계모가 크게 다툰 후 고기 타는 냄새 같은 걸 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던 이팔국의 얼굴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직감하고 결국 범행을 자백하며 범행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6월 20일 새벽 이팔국은 이숙자가 자신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그녀에게 외간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숙자는 단호히 부인하며 이팔국의 정신 상태를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이팔국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결국 이숙자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범행 후 이팔국은 곧 두려움에 휩싸였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담배를 피우며 방법을 생각한 끝에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이팔국은 어두워진 틈을 타 시신 일부를 갈아 석탄재와 섞은 후 시멘트 자루에 담아 집에서 1km 떨어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나머지 신체 조직은 김치 항아리에 담아 성균관대학교 근처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범행 내내 이팔국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후의 일상에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식사하고 잠을 자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을 때에도 그는 모른다고 일관하며 아무런 수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팔국에게 시신 일부를 김치 항아리에 넣은 이유를 묻자
그는 당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기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신체 조직을 김치처럼 절여서 먹을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돌아온 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항아리를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977년 11월 법원은 이팔국에게 살인 및 시신 훼손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으며 즉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결여된 이들에게 아내나 자녀조차도 단지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해 충격을 받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선량함이 인간 본성의 악함을 상상하는 데 한계를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직시하기 어려운 두 가지는 바로 태양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팔국의 이런 변태적인 심리가 형성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사건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